위임장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들은 병원 예약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장 근저당권 설정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위임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엄마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그날 제가 평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저를 위해 준비한 자리는 요양원 개인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첫 단추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건네주었던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해가 지나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아직도 잠들기 전이면 그의 빈자리가 차갑게 느껴져 잠을 설치곤 했죠.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날 아들 민수가 연락이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했죠. 엄마 요즘 잠은 좀 자세요? 자꾸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민수는 바쁜 대기업 중간 관리직이라 평소엔 연락이 뜸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꽤 오랫동안 제 안부를 묻더니 말끝을 살짝 흐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려고 하니 더 걱정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계실 때는 그가 모든 걸 챙겼는데 그가 없으니 은행 업무나 관리비 납부 같은 일도 서툴게 겨우 해내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민수의 그 말 한마디에 아직 내게는 믿을 수 있는 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 지영도 함께였죠. 지영은 형보다는 자주 연락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는 효녀였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은행 업무나 각종 서류 처리하는 것 점점 복잡해지고 전자화되는데 엄마께서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대신해서 좀 관리해드릴 수 있게 간단한 위임장 같은 것 하나만 만들어 두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엄마 병원 예약이나 관리비 납부 같은 거 제가 대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영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오빠가 그쪽에 좀 더 익숙하니까. 엄마는 건강에만 좀 더 신경 쓰시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제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해왔고 남편과의 공동명의 통장 비밀번호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제 얼굴을 읽은 듯 부드럽게 설명을 이었습니다. 엄마 절대 엄마 통장에서 함부로 돈 뺏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제가 대신해서 은행에 가서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이나 엄마 병원비 청구보험 처리 같은 번거로운 일을 해드리자는 거죠. 요즘 다 전자로 되는데 엄마께서 직접 하시려면 복잡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공동명의 통장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상속 관련해서 정리할 때가 오면 꼭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은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정리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스쳤죠. 민수는 그 불안을 잡아주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엄마가 불편하시면 그냥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영이도 다 같이 보는 가족 단톡방에 제가 처리한 내역들 하나하나 보고할게요. 투명하게 할게요. 가족 단톡방. 그곳은 우리 가족이 서로 안부를 묻고 사진을 공유하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게 공개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영도 저도 같이 지켜볼게요, 엄마. 라고 말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내린 그 작은 결정 이제 삶의 모든 것을 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민수는 제 도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신청서에 날인할 때 사용하는 일반 도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꺼내 주었어요. 그는 도장을 손에 쥐고 유심히 바라보더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잘 알아둘게요. 나중에 서류 작성할 때 참고해야지. 그것이 제 도장이었습니다. 평범한 나무 도장. 그런데 그가 찍은 사진 속에는 도장의 세밀한 흠집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는 그 사진을 통해 무엇을 만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아들이 서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참고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 후 민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금융거래 및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이민 자율수임인 민수에게 금융기관에서의 모든 거래예금 인출 및 입금, 자산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표준 양식이래요. 다 이렇게 해요. 민수는 서류 한 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간단히 서명해 주시고 도장만 찍어 주시면 나머진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민수야 이거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거 아니니? 엄마 그렇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살짝 딱해진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은행에 가서 엄마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민수야의 통장에서 100만 원 찾아다 줘야 하시면 그때 제가 이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엄마의 말씀대로 100만 원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지 못하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에 흐른 짙은 실망의 빛. 그것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서명란에 이름을 썼고 그가 건네준 도장을 받아찍하고 눌렀습니다. 그 도장은 제가 평소 쓰던 그 나무 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찍어둔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똑같이 생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임장을 건네받은 민수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일 좀 덜어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 맞다. 아버지 서류들 정리하다가 본의 아버지 명의로 된 뭔가 보험증서 같은 게 있는 것 같던데, 엄마. 아버지 생전에 별장이나 땅 같은 거 이야기하신 적 없으세요? 별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별장? 우리 남편이 그런 거 가지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했겠지? 없어. 아, 그럼 제가 잘못 본가 보네요. 민수는 수군거리듯 말하고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수군거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게 중요한 무언가에 대한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첫 번째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민수가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다니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로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진료 예약 변경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일을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로 변경했어요. 엄마 일정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진료 일정을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 오후는 병원이 특히 혼잡한 시간대였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진료 일정 왜 바꾼 거니? 나 바꾸라고 한 적 없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들렸어요.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화요일은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고. 금요일 오후가 한산할 것 같아서 제가 알아봤더니 시간이 나더라고요. 엄마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말을 했던가 싶어 머릿속을 굴렸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건망증이 조금 심해진 건 사실이었죠. 남편이 죽은 후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서 그런지 가끔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잘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도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제 편의를 생각해 준 일이라고 합리화해 버렸습니다.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일회용 이체용 보안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민수에게 물었더니 이번에도 그는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제가 신청한 거예요. 위임장 가지고 은행 갔더니 앞으로 조금 큰 금액 처리할 때마다 일일이 엄마께 전화해서 인증번호 받기가 번거로울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일회용 보안카드를 연결해뒀어요. 그래야 제가 엄마 일을 수월하게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가족 단톡방에 그 사실도 올려놨는데 엄마가 못 보셨나 봐요. 저는 단톡방을 뒤적였습니다. 몇십 장의 사진과 대화 속에 은행 방문 인증, 사진과 보안카드 신청했어요 라는 민수의 짧은 멘트가 묻혀 있더군요. 제가 정말로 못 보고 지나쳤던 걸까요? 아니면 그 메시지는 고의로 다른 수많은 대화 속에 파묻히게 올라온 걸까요? 그러던 중두 번째 이상 신호가 터졌습니다. 딸 지영이 혼자 찾아왔을 때였어요. 형과는 달리 지영은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구녀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엄마 일을 많이 도와드린다면서요? 위임장도 만들고. 응, 그래. 민수가 많이 신경 써준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최근에 자꾸 물건 두고 다니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는 거 보셨다면서 저한테는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좋은 요양원 같은데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지영아, 무슨 소리니? 엄마가 그렇게 상태가 나쁘게 보여? 지영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빠가 그냥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엄마 멀쩡하신데 그런 생각하는 오빠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지영이 돌아간 후 저는 며칠을 마음 졸이며 보냈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올까 봐, 그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 봐.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평소라면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들러 식사라도 하고 갈 텐데 그 주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세 번째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던 남편의 옛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민수가 제가 정리할게요 하며 대부분 가져갔던 서류들 중바닥 책상 서랍 구석에 끼어있던 봉투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은행거래 명세서가 들어 있었는데 모두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공동명의 통장이 아니었어요. 남편 혼자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명세서 날짜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내역은 대출 원금 상환이었고 그 상대 계좌번호가 눈에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번호였을까 생각하던 중정신이 번쩍 짜여 민수가 예전에 자기 회사 일 때문에 돈을 보내야 한다며 제게 보여줬던 그 자신의 개인 사업체 계좌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민수의 사업체에 대출을 해준 걸까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더 궁금증이 생겨 봉투를 더 뒤져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반으로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나왔어요. 남편의 필체로 호수와 동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희가 살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도시 외곽의 지역이었습니다. 별장? 민수가 그때 말했던 그 별장의 주소일까요? 저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흩어진 퍼즐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을 맞추기 전에 네 번째 이상 신호가 훨씬 더 직접적인 형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가 평소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 예약 변경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김빈원 빈원님의 진료 예약이 빈원 월 빈원 일 오후 2시에서 빈원 월 빈원 일 오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변경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변경된 날짜는 민수가 저번에 말했던 더 유명한 전문의 선생님께 봐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했던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예약 변경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요? 접수 데스크의 직원분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김민수 씨께서 어머님 대리로 전화하셔서 변경하셨습니다.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주셔서 처리해드린 거예요. 위임장이라고요? 내금융거래 및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진료 관련 대리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임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던 그 한 장의 종이가 이렇게 병원 예약까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었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병원 예약 변경까지 가능한 위임장이라니. 제가 그때 너무 멍하니 서명만 하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 후회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오래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최 씨 할아버지셨습니다. 남편 생전에 아는 사이였지요. 인사 나누고 차를 마시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누라님 요즘 혼자 지내시는데 큰일이 아니시네요. 그런데 말이야, 작년쯤에 민수 씨가 내게 찾아왔었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보러 다니셨던 별장 같은 게 어디 있는지 알겠냐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별장이라고요? 네, 그랬어. 내가 자네 남편이 별장 같은 거 소유한 거 처음 듣는다고 했지. 그런데 민수 씨가 아주 확실히 그런 게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위치를 못 찾겠다나. 내가 알만한 중개인들한테 다 물어봤냐고 하더군. 그럼 할아버지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최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붙이셨습니다. 몰라 정말. 하지만 그 뒤로 궁금해서 내가 좀 알아봤어. 옛날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복사해오는 길이 있잖아. 자네 남편 명의로 된 XXC 외곽에 토지와 단독주가 하나 등기되어 있더구만.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등기부액은 저당권 설정 내역이 있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저당 대출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금액이 꽤 커. 그리고 그 근저당권자 맞춰봐. 민수 씨가 운영한다는 그 작은 회사 이름이더군.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별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민수는 그걸 알고서도 저에게는 아버지가 별장 같은 거 두셨는지 궁금하다는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는 그 별장의 존재와 그게 대출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민수 자신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온몸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하기 위해 제가 아는 유일한 확실한 재산인 공동명의 통장의 거래 내역을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최근 3개월 내역을 쭉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2달 전 일회용이체라는 항목으로 5천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수취인은 김민수였고 계좌번호는 그가 사업체 계좌라고 알려준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메모란에는 사업자금 지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아래의 위 임장에 의한 대리이체라는 작은 각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5천만 원.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에서 아들의 계좌로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 임장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로 처리되었다는 것.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현관으로 갔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얼굴로 손에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문 열어도 안 여시나 해서. 지금 바쁘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방금 본 통장 내역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딱 좋으셨네요. 제가 오늘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엄마 진료 예약일 다시 확인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전문의 선생님 진찰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노년기 인지기능 검사를 정밀하게. 민수야. 저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그를 불렀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알겠니? 민수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제가 엄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사업체에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임시로 쓴 거예요. 위임장도 있잖아요. 곧 갚을게요, 엄마. 엄마 돈 제가 함부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담담하고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엄마가 요즘 예민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제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와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가 박힌 약 봉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좀 챙겨 드세요. 제 친구가 약사인대 노인분들께 좋다고 추천해 줘서요. 저는 그 약들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혹은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민수야 너 아버지 별장 이야기 진짜 모르는 거니? 이번에는 그의 얼굴색이 확 변했습니다. 별장? 무슨 아전에 제가 말했던 그거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서류에 그런 흔적이 있어서 말이에요. 최중개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 네가 그 별장 위치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었다며.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당혹스러움보다는 무언가가 발각된 것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엄마가 할아버지 옛날 사람이라서 기억이 혼동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는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어조에는 조금 전까지의 편안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요즘 피로하신가 봐요. 자꾸 오해하시고 제가 엄마를 해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예요 엄마 아들인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제가 키운 혈육입니다. 그런 그가 저를 해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지금 이 모든 의심과 증거들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병원 가서 진찰 제대로 받아보세요. 선생님께서 엄마 상태 정확히 파악해 주실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약 잘 챙겨 드세요. 그가 돌아선 후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억을 혼동하는 걸까요? 하지만 통장에 5천만 원 출금 내역은 분명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증언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아이들 학원 갈 차를 태워달라며 잠깐 들렀습니다. 그녀의 차에 앉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물어보았습니다. 지영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너 오빠한테서 별장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지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최 할아버지가 오셨다. 오빠가 별장 위치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지영은 급하게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그건... 지영아 너 알고 있는 게 있지?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된다. 지영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큰 대출을 하셨는데 그 담보가 땅이랑 집이었다고. 지영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오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던 서류에서 생명보험 증권 같은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대출이 엄청 커서 그걸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땅과 집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집을 말하는 거야? 아니요, 엄마. 우리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명의로 다른 데 땅과 집이 있다고. 그게 바로 오빠가 최할아버지께 찾아보신 별장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대출을 하셨고 그 담보권자가 오빠 회사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별장을 사고 또 그걸 담보로 아들의 회사에 대출을 해줬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영아, 그게 정말이니? 아버지가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오빠 말로는 아버지가 오빠 사업이 어려워지는 걸 보시고 몰래 도와주신 거래요. 그런데 서류가 복잡해서 엄마께 말씀드리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별장을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빠는 그걸 막으려고 별장 명의를 자신에게로 옮기려는 것 같아요. 명의를 옮긴다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영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위임장, 엄마가 오빠한테 주신 그 위임장이면 가능할 거라고 오빠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오빠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토록 애를 써서 위임장을 받아낸 이유, 도장을 복사한 이유제 통장에서 돈을 뽑아간 이유, 모두 급여장과 대출을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영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미치거나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대해도 괜찮았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지영은 오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엄마께 알리면 엄마만 더 스트레스 받고 병이 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빠가 제 남편 일자리까지 거론하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저도 겁이 났어요. 가족을 위한 일. 그 말이 이토록 비열한 거짓말의 가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지금 내리자. 갈 데가 있어. 지영은 놀라 저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상태로 어디? 병원이야. 민수가 예약해 놓은 그 전문의 진료를 받으러. 안 돼요, 엄마.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오빠가. 오빠가 뭐라고? 나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왜? 지영은 입을 다물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집에 가서 아이들 보러 가라. 엄마, 제발요. 지영의 절규 같은 부름에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민수가 건네준 그 기억력 개선 건강 보조제 병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성분 표시는 복잡한 영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툴게 검색을 해보려 했지만 눈이 침침해서 잘 되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에 도착해서 약을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가 예약해놓은 병원은 대학병원 인지장애 클리닉이었습니다. 넓고 웅장한 건물이 오히려 저를 압박했어요. 수속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자 직원분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의 어머니 김빈원님이시죠? 예약은 확인되었습니다만 실은 선생님께서 오늘 오전에 예약 취소 전화를 주셨어요. 예약 취소요? 누가요? 김민수 씨 본인이 직접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재예약이 가능하다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취소? 왜? 제가 병원에 혼자 올지 모르고 그냥 데려오지 않으면 될 일이었을 텐데 왜 예약을 취소했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선생님을 뵐 수는 없을까요? 상담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스케줄이 꽉 차서 워크인은 어렵습니다. 예약 없이는.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하기보다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혼자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오기로 했잖아요. 네가 예약을 취소했지? 민수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무리하게 검사 받으시면 더 힘드실까봐 미뤘습니다. 집에서 제가 다시 모시고 올게요. 내 상태가 왜 안 좋아? 나는 지금 정말 청성해. 제가 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민수는 살짝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제적인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가지 않아.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 민수야, 너 아버지 별장에 대해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별장을 담보로 이 회사에 대출을 받은 것도? 민수의 얼굴에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대기실 구석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최할아버지? 아니면 지영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 문제가 복잡해서 제가 먼저 정리하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오해만 하시고 남의 말만 믿으시고. 오해라고? 네가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뽑아간 것도 오해고? 위임장을 가지고 내 병원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도 오해냐?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돈은 회사 자금이 급해서 임시로 조달한 거예요. 곧 다시 넣을 거고요. 병원 예약은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불신하시니 제가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듯 손수건으로 눈을 가볍게 짚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 일도 어렵고 어머니 건강은 걱정되고.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도둑놈처럼 보시니 정말 막막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그 빨개진 눈과 힘들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물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웠어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너무 사람 많은 곳에서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짜 힘들다면 우리 집에 가서 모든 서류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자. 아버지 생명보험 증권은 어디 있고 별장 등기부, 등본은 어디 있으면 해?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권, 서류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서명한 그 위임장 원본을 보여주라. 그럼 네 말을 믿어주마.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물도 멈췄어요. 어머니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서류들이 회사 금고에 있고. 그럼 회사에 가자. 지금 당장. 안 됩니다. 회사는 어머니가 갈 곳이 아니에요. 제 체면이 뭐가 남아요? 그가 본능적으로 내뱉은 체면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내 체면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내 체면은, 내 평생 모은 재산은,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그게 다 가족 재산 아닙니까, 엄마?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 망하는 거예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지영이 가족까지 피해를 봐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 쪽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간청하는 어조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집에 가자요.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모두가 수치스러워요. 집에 가서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기실 의자에 단호하게 앉았어요. 나는 여기 있을 거다. 네가 진짜로 설명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해라.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다. 엄마의 방식이 뭐예요? 변호사 상담 받으시려고? 가족 일을 남에게 떠들고 다니시려고?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간청에서 협박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일이라면 왜 너 혼자 결정하고 너 혼자 서류를 감추느냐? 지영이까지 입 다물게 하고? 그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별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는 거냐?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내 돈을 네 회사로 가져가는 거냐? 민수야, 이건 보호가 아니라 횡령이야. 횡령이라는 단어를 듣자 민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무슨 범죄자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실망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 연기조차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그의 전략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때 저의 가방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에는 지영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러니 지영아? 방금 오빠 회사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가 저의 목소리를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영아? 천천히 말해보렴. 오빠 회사가 큰 문제에 휘말렸대요. 채권자들이 오빠를 찾고 있고 회사 계좌가 동결될 위기라고. 그 사람이 전화해서 사장님 모친께서 빨리 서류에 도장 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서류인지는 몰라도 엄마 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오빠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꼭 쥔 채 눈앞의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전화 내용을 요약해 말했습니다. 네 회사 사람이 지영 집에 전화를 했대. 채권자들이 널 찾고 계좌 동절 위기라면에 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민수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그건 무슨 서류야 민수. 이젠 거짓말은 그만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병원의 공공장소라는 사실조차 우리 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빠져 있었죠. 별장 아버지 명의 별장을 제 명의로 정식 이전하기 위한 최종 서류요. 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담보, 대출 갱신동의서. 갱신동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 대출. 그게 만료기간이 다가왔어요. 갱신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즉 제 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별장을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 원금을 제가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갱신을 해서 시간을 벌려고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 대출 원금은 어디로 갔는데 내 통장에서 빼간 5천만 원도 그중 일부였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수많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전화기로 다시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지금 병원이야. 너는 집에 있어. 아무에게도 도장을 주지 말고 오빠 회사 사람이 다시 전화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니? 지영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오빠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일어나라고 했잖아. 네가 말한 대로 집에 가서 차분하게 해결하자. 하지만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등골이 스산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저는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옛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남편과 제가 함께 보관하던 중요한 서류 상자가 있었죠. 그 안에서 남편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몇 통의 오래된 증서를 꺼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앉아 저의 동작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류 상자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하나 섞이면 나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내일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갈 거다.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녹음하신다고요? 네가 한 모든 말이 증거가 될 거야. 시작해보렴. 아버지 별장은 대체 어디 있고 어떻게 생긴 일이니?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미를 토해내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쯤이었어요. 제 회사가 자금난으로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죠.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명의로 XX시 외곤의 작은 단독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 존재를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 집을 젊을 때 조금씩 마련하신 모양이었고 엄마께는 비밀로 하셨대요. 늙음하게 가서 농사나 지으시려는 꿈이 있었다나 봐요. 그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직접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대출 채권자는 제 회사로 설정했죠.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아버지께 돈을 빌려준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만큼은 숨김없이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도 저만큼 깊은 비밀을 품고 살았나 봅니다. 그럼 그때 대출받은 돈으로 네 회사는 살았니? 일시적으로는 회생했어요. 하지만 제 경영실수로 다시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자가 쌓여만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고 엄마께서 그 대출 사실을 알게 되실 테니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면서 생명보험 증권도 발견했어요. 상금이 꽤 되더군요. 그걸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 증권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모르시게 하려면 엄마의 재산 처리 권한을 제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도장을 복사하고 서명을 위조한 거지? 위조는 아니에요. 위임장은 엄마가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재산 처분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은행에는 그 위임장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서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대리 권한을 완전히 획득했어요. 그의 고백은 차갑고 잔혹하게 느껴졌어요. 그 5천만 원은 회사 자금이 또 바닥나서 급히 필요한 자금이었어요. 한 푼만 빌리고 바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더 악화되어 그리고 나를 치매 의심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건 병원 예약은?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는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걸 보고 실제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엄마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시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해지고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별장 이전이나 대출 갱신 같은 게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내주치의 선생님께 접근했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상담만. 민수야,
제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하나라도 숨기면 이 대화는 끝이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얼굴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엄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단서를 조금 호의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진료비 외에 따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한없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낳아 키운 아들이 저를 돈과 재산을 위해 병적인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진단서 초안은 어디 있니? 아직 없어요. 선생님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을 취소한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런 부당한 부탁은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저를 경고하셨어요. 저는 겁이 나서 예약을 취소했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적어도 그 주치의 선생님의 양심은 지켜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음 질문을 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어디까지 관여했니? 지영이는 별장 존재와 대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위임장으로 통장에서 돈을 뽑은 일이나 병원에 접근한 일은 모릅니다. 저는 그녀 애기 아버지 유산 문제를 정리하는데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만 말했어요. 그녀는 믿었고 입 다물어줬죠. 내 회사 채권자 문제는? 지영이 말한 그 큰일은? 민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대출을 갱신하지 못하면 담보권을 실행당해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제 개인 보증을 추궁하고 있어요. 회사 계좌 동결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고 오늘 지영이 집에 전화한 사람은 아마도 그중 한 채권자의 직원일 거예요. 그들은 제가 별장을 제 명의로 넘기려는 걸 알고 그 서류에 제가 아니라 엄마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찾은 겁니다.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탐욕과 체면, 그리고 실패를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쌓여 만든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저는 서류 상자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셋이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간다. 너는 지영이를 불러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서류 위임장, 원본 별장, 등기부 등본대출 계약서 생명보험 증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겠다. 민수는 까무러칠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 엄마 저를 경찰에? 횡령위조 사기. 네가 한 행위가 뭔지 네가 잘 알 거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너를 고발하려는 게 아니다. 가족의 마지막 체면을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거다. 법무사 선생님, 지도 아래 모든 유산과 채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내가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의 조언을 따를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마침내 그는 바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눈이 붓고 초췌한 얼굴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을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피폐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차분하면서도 엄중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녹음 파일과 민수가 가져온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시며 가끔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지영은 오빠가 꺼내놓은 생명보험 증권 과아버지, 도장이 찍힌 각종 위임장 사본들을 보며 얼굴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후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게다가 피상 속인 남편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유족,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 한 시도 그리고 생명보험, 금액 유용 시도, 게다가 모님 통장에서의 자금, 인출은 위임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중얼거렸어요. 선생님은 구체적인 해결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버지 명의 별장은 상속재산으로서 저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수가 한 명의 이전 시도는 무효화해야 한다. 둘째 별장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은 채무가 남편님에게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셋째 민수가 인출한 5천만 원은 즉시 반환해야 하며 만약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별장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공제된다. 넷째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시려는 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선생님은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 형사고발을 하시는 것이 권리이십니다. 특히 위임장 서명 날인 위조 혐의는 저는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미묘한 희망이 스쳤지만 저는 그 희망을 꺼버렸어요. 첫째 민수는 오늘 안으로 회사에서 사장직을 사임한다. 둘째 별장은 정식으로 매각하여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나와 지영이의 상속 지분을 계산한다. 셋째 민수가 빼간 5천만 원은 별장 매각대금에서 갚되 그가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 나의 모든 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민수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법무사 선생님이 메모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똑바로 민수를 향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명절이나 생일에도 오지 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얼굴 보지 마라. 엄마! 지영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후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공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가 나를 어머니로 인정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 흐르는 엄청난 슬픔은 오직 저만이 알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 가족이 아니란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법이 제치지 않아.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별장은 공개시장에 나왔고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난이 남은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그녀의 상속 지분을 주었고제 몫은 제 예금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민수가 빼간 5천만 원은 별장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었고 그는 회사를 정리한 후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은 가끔 찾아와 안부를 전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사건이 커다란 그림자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남편의 무덤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흩날리고 있었죠. 비석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나만큼 속상했겠구나. 그 별장 꿈이었지? 우리 함께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아들에게 돈을 주려고 그랬어? 그게 다 내 탓인가? 내가 몰랐던 탓?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석의 먼지를 털어내며 일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에 마음을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약국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민수가 가져왔던 그 기억력 개선 건강 보조제가 생각났어요. 저는 약국에 들어가 그 약을 약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일반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성분을 보니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있네요. 노인분이 드시면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그 약이 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더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그 병을 약국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 삶과
제 재산을 온전히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냉정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가끔 지영이 보내오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동시에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네 아들은 이제 그 사진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담배 한 대를 피웁니다. 남편이 즐겨 피우던 그 맛은 아니지만 이제는 제 습관이 되었어요. 연기가 흩어지는 모양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